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우리 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시간을 조금밖에 초과를 안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뭐 거창하게 녹색 금융이라는 녹색 금융의 기여와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거냐? 그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 부문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자료집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돈들 그 목표가 나오던데 UN 기후변화 사무국에서 2050년까지 125조 달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한 70%를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오늘 시세로 이게 한 87.5조 달러가 되는데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70%가 그게 한 14경 원쯤 돼요. 14경 그러면은 조까지는 감이 있는데 경으로 가면은 잘 감이 안 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자료에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금융위에서 그 마지막 자료에 보니까 2030년까지 한 420조 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오늘 아마 발표를 한 게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가 여기 우리 김명자 장관님 계시면 1990년대 말에 김명자 장관님 들어오셔가지고 환경과 경제 이래가지고 추진을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환경과 경제가 아니라 환경부가 경제부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환경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네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한 분은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엄지용 교수님이 학계에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기관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는 이 자본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는 그 산업은행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환경과학원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거를 달라서 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녹색금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환경과학원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이 녹색 금융의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셔서 제일 먼저 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말씀을 여기 지금 순서는 그 산업은행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먼저 우리 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국은행 산업은행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0분 이내로 발제를 좀 해 주시는데 산업은행의 경우는 지금 보니까 발제 자료가 많아서 10분 동안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좀 시간을 맞춰 주시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우리 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의 엄지용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녹색 금융 쪽을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지만 오늘 또 발제 자료 우리 안색창 실장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3장이고요. 그 정부 주도의 녹색 금융을 조달할 때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의 녹색 금융이 탄소 중립 달성을 촉진할 것인지, 그리고 더 큰 각도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 정부 주도의 녹색 금융을 이제 조달을 할 때 그 고려 사항들을 아까 우리 실장님 자료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린워싱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없는 명목상의 녹색 부분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 저는 이제 이걸 그린 디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되는데, 사실 환경 성과를 내지 못한 금융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환경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그린 디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커미먼트 중심의 금융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점점 더 성과 중심, 실제로 어떠한 환경 목표, 환경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기반으로 한 규제, 또 지원책, 금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정량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이 늘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정책 또한, 또 정책의 강도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녹색인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 또 보완이 돼 나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바뀔 수 있고, 또 정책적인 어떤 의욕에 따라서도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체계화 또 강화돼 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부 주도의 녹색 금융에 있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임팩트가 클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외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또 유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가게 되는 CCS나 그린 수소 같은 경우, 그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나 직접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리턴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또 관심을 덜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결국은 의욕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녹색이라 다 녹색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르웨이의 시세로라는 데에서는 사실 녹색 채권 등급 체계를 마련을 해서 쉐이즈 오브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녹, 진녹, 중녹 해가지고 쭉 해서 다르게 등급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들을 또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향후에는 고려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거 너무 중요한데, 기존의 자산들이 적극적으로 그 친환경적으로 저탄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인게이지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지역사회 또 그 취약 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금융 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녹색 그 분류 체계에서 이런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떠한 형태의 그 탄소 중립, 그 녹색 금융이 탄소 중립 달성을 촉진할 것인지를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결국은 그 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녹색 분류 체계, 이건 너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너무도 중요한 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과학 기반으로 또 산업별 세부 기준을 또 포함하면서 녹색의 여러 가지 음영들을 고려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한 거하고 사실은 좀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도심 녹지 조성이나 뭐 석탄 발전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뭐 전기차를 확대한다는 거거나 아니면 친환경의 목적에서 건축 재재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탄소 중립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다뤄 나갈 것인지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생애 주기 관점으로 더 이제 일반화한다라고 하면은 전생애 주기 관점에서 또 사후 검증 체계 등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감축 성과 기반의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아까 제가 그린 디폴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녹색 채권을 기업이 발행할 때 사실은 어떻게 이 기금을 수익금을 쓰겠다라는 사실은 약속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사업의 감축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금융 조건을 차등화하는 조금 더 선진형 채권 상품인 지속가능 연계 채권 요새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stainability Linked Green Bond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경 성과에 기반해서 그 사실 인트레스트 레이트 결정되는 그런 그 형태의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하여튼 환경 성과에 따라서 그 자금 조달 조건을 결정해 줄게. 이런 형태의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MRV 체계 확립과 강화로 사실은 이 그린워싱의 유인을 좀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들고요. 세 번째는 탄소 가격제 등과의 정책적 연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집약도 기반의 금융 차등화 정책, 그래서 뭐 BNP 파리바나 KDB 산업은행 또 EU ECB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나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시나리오 기반 기후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이 그 자산이나 기업이 경험하게 될 물리적 리스크나 또 이행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또 잉여 탄소 배출권 담보 금융이나 또 특히나 이제 이 중기부에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탄소 가치 평가 보증 같은 것도 이 탄소 가격 등과를 좀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과정 가운데 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중요합니다.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과연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고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TCFD 기반 의무 공시 같은 것들도 아마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또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결국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 수익성이 적은 기술 투자는 공공금융이 그리고 스케일업과 확산에 있어서는 민간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과정 가운데서 공공금융은 보증이나 리스크 분담, 혼합금융 등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전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무리가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그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또 정책 목표의 의욕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금융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의 역할은 건전한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녹색 채권,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녹색 전환 보증, 미래 환경 산업 육성 융자 등 굉장히 고무적인 다양한 이런 자본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만 2차 보전 지원 산업의 확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사실 조금 유의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가 있고요. 재정 의존성을 증가시켜서 민간의 리스크 평가 및 투자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데, 그리고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두 번째 말씀드릴 정보 비대칭성 및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이 분야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 분류 체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기후 리스크 공시 체계 표준화를 통해서 민간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들, MRV 체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해서 민간의 자본이 결국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좀 성과 중심의 녹색 금융으로서 서서히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가격 정책이 강화돼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착한 금융, 착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아니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정책, 가격 정책이 시장을 활짝 열어줘야 되고 컨피던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추권 거래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그 탄소 감축이나 제거 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주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원 분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소 가격 정책이 확실하게 강력한 가격 시그널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혁신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런 그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사회적인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의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 임무 주도형 R&D나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어드밴스드 마켓 컨비먼트라고 하죠. 기후기술 사전 구매 약정 제도를 통해서 초기 시장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분담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레인지먼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시키고 탄소 감축 정책 의욕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 혁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녹색 금융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고 활용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게, 오늘 우리 환경부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 그 제목이 이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규제 정책을 쓰는 건데, 이 지금 녹색 금융의 경우는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탄소 배출권도 시장 기반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서 뭔가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녹색 금융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능하면 시장에다가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이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엄 교수님도 그 말씀을 강조를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작용들, 무슨 그린워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생태계 조성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제목을 참 잘 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이제 각 이 발제자가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김경민 우리 ESG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에서 ESG 센터를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저희 그 환경부 안설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후금융과 관련된 그런 녹색금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실제 금융기관이자 대표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기후금융은행으로서 산업은행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커미트먼트를 일단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조직은 전체 조직들이 거의 다 동원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체계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 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지금 수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한 10분은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그 온실가스 배출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한 위탁 매매 수익, 요게 이제 녹색금융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금융권 최초로 2016년에 이게 이뤄진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GCF 인증기후 승인을 국내 최초로 받고, 이후에 이제 적도 원칙을 도입을 하고, 2021년을 보시면 이제 그때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KDB 예지 센터인 요 녹색 금융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상품 체계라든지 그 뒤에 부분들이 쭉 전개가 되신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그런 어떤 업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슬라이드였습니다. 지금 조직 체계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이사회 산하에 이제 ESG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위쪽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지배 구조상의 탑에 있고요. 기획관리 부분에 지금 저희가 KDB ESG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ESG 기획 업무, 그 다음에 추진 업무 외에 지금 보시면 녹색금융 쪽에서 녹색 상품을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분류 체계에 따른 그런 어떤 그 녹색성 판단을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그 은행의 다양한 저희들이 9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녹색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실제 각 부분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이제 은행의 장기 발전 방향을 갖다가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탄소 중립, 녹색성을 선도하는 국가기후금융원으로서의 역할을 일단 천명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의 저탄소화를 지원을 하고 유망 녹색 산업을 육성을 하고, 금융 측면에서는 뭐 아까 모험자본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규모의 장기 자금을 공급을 하되 초기 단계 위험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역할을 하겠다. 지금 정량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 쪽하고 이렇게 다 해서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아까 분류 체계상에 그 6대 환경 목표가 나와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추진 전략, 국가 전략을 다 분석을 해서 현재 4대 중점 지원 분야,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저탄소화, 녹색 소부장, 친환경 사회 조성 요 분야에 대해서 특별 상품을 저희들이 자체 자금, 아래쪽에는 지금 기후 대응 기금하고 연계를 시킨 그런 어떤 상품 체계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업무 프로세스로 본다 그러면 아까 분류 체계 적합성 판단은 실제 지금 이 상품들은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의 자금 용도를 특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시설 자금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지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열어둔 부분들은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체계에 적합을 해야 특별 상품을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녹색금융 공급 실적을 KPI로 지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런 상품을 쓰지를 않더라도 여기에 녹색금융 실적이 인증이 가능한지를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기금융으로서의 역할, 뭐 이전에 이렇게 케이스를 보시면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을 활용을 한 케이스하고 신규 정책금융기관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독일이라든지 일본,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산업이 좀 우수한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책금융 역할을 기관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저희들이 국가기후금융으로서 역할은 그런 어떤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가지고 와서 특징을 보시면 기후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 재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독자 생존이 가능한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영향들을 봤을 때 국가기후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그 아까 숫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3월달에 금융위에서 기획에 대응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 때 저희들 그 154조 산업은행 뭐 요 정도로 해서 일단 넣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자산 중에는 저희들이 한 28%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녹색 특별 상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 쪽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툴들을 보시면 왼쪽에 녹색 특별 상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금을 활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도 지금 녹색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기 아까 2차 보전 요거 지금 저희들이 그 정부 2차 보전 사업에도 친환경 보급 촉진이라든지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 정부 주도로 해서 이렇게 민간하고 합쳐가지고 펀드 이런 쪽도 많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미래에너지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오션 shipping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서 다양한 펀드도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이 원활치 않다라는 그런 이제 아까 그 안 실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이제 풀링을 한 구조로 해서 저희들이 그 ESG PCBO를 지금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24년까지 한 4개년 동안 해서 한 49개 기업에 약 1조 이상의 자금이 이 방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밑에 구조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신용을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저쪽 오른쪽을 보시면 신용공여하고 매입 이제 약정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채권이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F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특히 그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형적 그런 어떤 금융 자문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선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업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그 GCF 인증 기구로서 그런 어떤 해외 기후 변화 사업에도 인발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탄소 넷제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여기에 이제 그 기금 기후 대응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실제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모험 자본을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는 심플합니다. 지금 해상풍력은 작년에 들어왔고 수소 인프라, 구린 혁신 기업하고 이쪽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하는 방식이 후순위 대출, 그 다음에 직간접 투자인데 실제 이제 주식 관련 채권 내지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증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가 한 12배 정도 일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정책금융 산업은행까지 이제 저희들이 자금을 같이 세팅으로 모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5배 정도의 레버리지는 일어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모험 자본이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하고 선순위 비중이 2대8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초기 녹색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이제 지분은 더 많이 시행사들이 넣어야 되는 상황에 대출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후순위 대출과 지분이 들어가면서 펀딩 갭이 메꿔지는 모습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지금 펀드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아마 해상풍력 지원할 때 그 가장 강력한 툴로 좀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은행이 이제 이게 시중은행 그 메이저 5개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산업은행이 20% 이제 출자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원래 펀드에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을 인수를 하면 여기 위험 가중치가 원래 400%가 적용이 되죠. 은행들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20%를 떠안았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험 가중치를 축소를 해서 지금 이 펀드가 만들어진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지금 뭐 탄소 스프레드 지금 2차 보조받아 사는 건데 이 부분 보시면 감축 효과 사전 사후에 저희들이 외부 절차 그 저기 배출량 평가하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에 넣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뭐 25건 100만 톤 이상의 지금 갑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금융 관련된 내용도 ESG 저희들이 컨설팅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투자 플랫폼, TCB 평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요. 요 네 부분은 그냥 요런 네 분야에 대한 케이스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지금 조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건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규제 자체가 특히 탄소 관련된 부분들은 공급망으로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1호 사업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체결을 해서 런칭을 한 그 공급망 저탄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다양한 상품, 비상품 서비스, 그 비금융 서비스를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추가 금리를 우대를 해주다라든지 해서 공급망의 저탄소화를 갖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 규제 대응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프데스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요게 이제 저희들은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은 아니다 보니 산업부 산하의 이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운영할 부분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후테크라든지 요 부분도 지금 이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 중으로 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적을 조금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사실 좀 이게 좀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요. 일단 지금 저희가 뭐 그냥 녹색 여신은 저희들이 녹색 분류 체계나 녹색 그 여신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은 저희들이 공인된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보면 금융기관들이 어떤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분류 체계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적합성을 판단하는 조직이 있는 조직도 있고 없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 녹색 여신 관리 지침 사항에 녹색 여신을 이제 비중을 이제 녹색 자산 비중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의 총자산분에 녹색 여신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이제 달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녹색 분류 체계에 따른 기업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인프라로 갖추어져야 금융기관들은 그 부분을 받아서 쓰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린워싱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우려를 덜하면서 실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여신주분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그 기업의 녹색 적합성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더 표준화되고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금융 배출량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요거 그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그냥 조기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린워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배출량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크게 하는 요인들인데 거꾸로 저희들이 녹색 금융을 함으로써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대표적으로는 이제 감축 관련된 그런 어떤 측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틀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녹색 금융을 통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오는지 그런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채권 아까 녹색채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이 실질적으로 좀 이 운영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일반 기업들은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서 그 재원으로 바로 쓰면은 한 건에 대해서 녹색 채권을 그대로 발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나갔던 것들을 풀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해서 기준도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일반 그 기업들용 그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외에 금융기관들이 원활하게 녹색 채권을 그 발행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기준을 갖다가 조금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환금융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해주겠네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기존에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아까 탄소 가격을 정상화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그건 기업들이 다 부담이 된다는 얘기고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산업, 기업에 대한 그 앞으로 전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필요하고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본의 전환금융을 저희들이 이제 좀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져왔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처음 만들 때부터 분류 체계를 만들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전환금융 그리고 진짜 딥그린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녹색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풀어한 부분들을 초기에 이제 2022년도에 나와서 밑에 보면 이제 3대 전략 추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적극적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전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기업들은 그거에 따른 전환 계획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찐독인지 아닌지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환금융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실제 기업들의 그런 어떤 감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환금융의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이 어떤지도 좀 반영이 된 형태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감축 효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계획 플러스 금융기관들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녹색금융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러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그냥 말씀 엄청나게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안합니다. 사실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산업은행이 제 인생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있다가 지금 오늘 저 산업은행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감개가 무량한데 제가 저 75년도에 입행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산업은행의 개발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 외자 도입해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개발의 선두주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과 기후의 선두주자가 돼서 마음속으로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융권에서 사실 21년도 4월달에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그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주제로 이미 한번 했습니다. ESG 금융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산업은행에서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내용하고 오늘의 내용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국립환경과학원의 그 기후변화 연구과장이신 이대균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지금 뭐 지나갔다고 저기서 계속 지금 사인을 줘가지고 한 7분 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건 좀 짧으니까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이대균입니다. 먼저 이거 자료를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녹색 금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녹색 금융과 저희가 지금 과학적으로 그 연구하고 있는 부분과의 좀 접점을 좀 찾기 위해서 일단 좀 앞부분에는 좀 저희 그 과학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과학원은 잘 아시겠지만 뭐 국내 유일의 종합 연구기관으로 좀 기후 탄소, 또 대기 환경, 물 환경, 환경 건강, 환경 자원 등의 그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그 연구와 정책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기후 변화 연구과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관측 분야, 그다음에 적응 분야, 검증 분야에서 대한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온실가스 관측 분야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키면 전국 규모의 그 온실가스 관측망을 저희 구축하고 이를 점점 확대하는 그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하여 그 측정 방법을 좀 표준화하고 또 과학적인 측정에 의한 국가의 감축 목표 설정과 검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적응 분야에서는 저희가 과학 기반의 적응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뭐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적응 정보를 표준화하여 일괄 제공하는 기후 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의 뭐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 도구들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고도한 업무도 또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 국제 표준화 기구의 인정을 받은 온실가스 검증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검증 기관의 지정과 그 사업장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뭐 EU 시밤 대응 등 현안 업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과학원은 그 과학 기반의 적응 대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녹색 금융과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한 3가지 정도 부분에서의 접점을 좀 찾았는데요. 그래서 3가지 부분을 뭐 기후위기 리스크 평가, 그다음에 적응 분야, 녹색 분류 체계 적용, 그다음에 적응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리스크 평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과학원에서는 지금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기업의 그 자체 생산 시설 또는 그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아마 기업으로 하여금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거나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 통합 플랫폼은 그 다양한 그 위험 평가 지표와 적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국가 기후 리스크에 대한 각 지역과 부문별 적응 해법과 유관 정책들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뭐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 지역에 대한 기후 리스크를 좀 과학적인 자료와 평가 도구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 안정적인 제품 생산 그리고 그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표준 분류 체계 관련인데요. 뭐 오늘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색 금융의 출발점이 아마 되는 것이 그 녹색 활동을 좀 정의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 분류 체계 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지금 저희 과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정부 부처를 산재되는 적응 정보를 표준하기 위해서 국가 적응 정보 표준 분류 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발표에서 나왔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후 변화 적응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또한 그 유관 정보들과 연결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녹색 경제 활동을 설계하거나 또 평가하는데 그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와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 국가 적응 정보 표준 분류 체계 간의 상호 연계성을 좀 강화한다면 그 기업의 적응 활동을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그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녹색 금융 프로그램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그 적응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학원에서는 적응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각 부처 한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그 기후 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뭐 기술 분야, 정책, 지자체, 국제 협력 기관들을 포함하는 뭐 협력 네트워크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저희 협력 네트워크의 금융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의 시설이나 공급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저강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과학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에 대한 그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국립
환경과학원이 뭐 오래전서부터 알았었는데 이 기관이 어떻게 녹색금융하고 연관이 되는지 전혀 감이 없었는데 오늘 자료와 발표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특히 저금 쪽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우리 한영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재무 IR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영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오늘 이 녹색금융이 기업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요런 우리가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 다른 회사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회사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코는 매일매일 돈도 벌어야 되고 철도 만들어야 되고 되게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철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 것인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뭐 기술을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저희 그룹은 다른 데랑 약간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테크놀로지 퍼스트다.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유럽에서 샤프트로라고 친환경 제철 공법을 좀 만들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법의 문제가 뭐냐면 그 철광석을 공처럼 뭉쳐가지고 만든 펠렛이라는 원재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비쌉니다. 그리고 좋은 품위의 철광석을 이용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몇 개는 그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싸게 그리고 풀 스케일의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을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 퍼스트 30년까지 완성을 하고 30년부터 50년까지 완전 전환하겠다. 이거 엄청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아까도 이제 그 환경부에서 얘기하셨는데 뭐 철강이 뭐 많이 그래서 엄청 NGO나 투자가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 찬수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를 이거 어떻게 응대만 디펜시브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강도 풍력에서도 잘 팔리고 차도 전기차가 좀 더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포스코를 철강회사로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해서요. 여기 동그란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매출은 철강이 반이고 또 인프라, 그러니까 즉 그 LNG라든가 트레이딩 이런 쪽이 반이고 2차전지 소재가 지금 한 5% 정도 되는데요. 투자를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체 투자의 46%가 2차전지 소재라고 미래 리튬, 양극재, 음극재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핵심 소재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인프라는 또 뭐냐면요. LNG입니다. 그 포스코 그룹은 호주하고 저 미얀마에 가스필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가스필드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갖고 와서 터미널에 해서 탱크에 저장하고 수소, 혼소, 파워 발전소까지 하는 그 풀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친환경 쪽으로 몸을 틀면 기업이 뭔가 친환경 쪽으로 몸을 틀면 수요가 많이 성장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그쪽에서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이 모든 거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 가능 금융이 보통 얘기하실 때 친환경으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탄소를 저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포스코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자가들을 되게 만나거든요. 신용평가사도 만나고 저기 피델러티도 만나고 채권 투자가도 만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돈 얼마 들어? 돈 얼마 드니? 근데 그 사실은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전기로라고 조금 탄소를 덜 내는 그 설비를 하나 하는데 250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도 한 6,800억 정도 듭니다. 건설하는데 한 2년 반 걸리고요. 아까 제가 기술이 다 완공됐다 쳐. 그리고 완전 전환하는데 한 10년 전에 40조 든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 60조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돈 어떻게 할 거야? 얼마 들어? 요거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 그거 이 중에 보조금이 몇 프로도 뭐 60조가 필요하면 보조금이 몇 프로고 금융 지원은 몇 프로고 회사 돈은 몇 프로 들어가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산업 정책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 너희 기업이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산업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 정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그냥 대줍니다. 돈을 쏴줍니다. 철강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 왜 중국 회사들 보조금 받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국은 안 그러신가? 미국, 캐나다 다 보조금 줍니다. 왜냐? 철강의 소재에서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너희 이거 해가지고 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럼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안 팔리면 망하는 거고요. 그럼 그걸 다 정가에서 가격에 이전을 시키면 모든 뭐 조선, 철강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라 경쟁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시면 보조금, 그게 보조금. 두 번째가 세제 혜택. 세 번째가 공공조달. 네 번째가 금융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룹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저희가 ESG 채권 최근에 발행한 거거든요. 이 채권을 발행하면 아니 녹색 금융을 하면 회사가 뭐가 좋아야지. 제가 그냥 채권 발행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인센티브가 안 되잖아요. 이거 녹색 금융 하는 거는 전환해라 이런 건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해외 채권 발행할 때는 그냥 채권 발행하는 것보다 녹색 금융을 발행하면 한 3에서 5bp 정도 싸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한 3에서 5억 정도 싸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는 ESG 펀드라고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채권을 딱 발행하려고 $1 빌리언 딱 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 북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에서 120개 기관이 북빌딩을 해요. 나 너 거 채권 내가 살게 이렇게 해주는데 ESG 채권을 발행하면 한 10에서 15% 투자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한 2에서 5bp 플러스가 납니다. 문제는 원화 채권을 발행할 때입니다. 원화 채권을 발행하면 그 스프레드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ESG에 데디케이트된 펀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시장이 좀 얇아서 연기금, 보험사 땡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ESG 채권을 발행하나 그냥 채권을 발행하나 투자가 똑같아요. 풀이. 어떻게 스프레드가 싸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거 별로 베네핏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환경부에서 3억 채권 발행하면 3억 지원을 좀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3억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포스코는 사실은 이렇게 녹색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인과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투자가 인식도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거를 3억 지원을 안 해준다. 아마 ESG 채권 발행은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환경부의 정책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그 대출, 산업은행에서 대출해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2차 보전해 주시는 거, 이자 깎아주는 거. 이거는 정말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정책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포스코만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포스코 H와 클린 메탈이라고 리사이클링, 배터리 다 쓰면 리사이클링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조그만 회사일 거 아니에요? 네, 아직은 배터리 스크랩이 잘 안 나와요. 다 쓴 배터리가 안 나오니까. 조그만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떠냐면요. 전 세계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할 때 최고 기술을 가진 애들이 중국입니다.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100이 넣으면 95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98 막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데 유럽, 미국은 이런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포스코 홀딩스 이 기술이 돼서 벌써 2년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작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법에는 대기업은 계열사에 지급보증 해줄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가 굉장히 높겠죠. 이럴 때 산업은행에서 빌려주시고요. 환경부에서 2차 지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G 본드는 대기업만 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지금 환경부에서 2차 보전 사업을 해주시는 것은 훨씬 더 넓게 작은 기업까지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많이 계시고 환경부에서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환경에 대한 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부에서 정책을 할 때도 이거 전화하고 내가 비용 좀 커버 쳐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친환경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산업군의 성장을 투자해 준다고 보시면 조금 더 앵글을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산업군을 부흥을 시켜줘야 이게 유지 가능하게 되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출 있잖아요. 대출은 지금 다 시설대로만 돼 있습니다. 시설, 캐펙스만 해야 이런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R&D입니다. R&D 비용에 유럽 같은 데는 50% 이상 지원을 해주거든요. R&D 운영 자금도 이런 아까 2차 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해외. 사실은 이 지금 제도는 한국의 사업장에 감축이 돼야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나 해외 투자하는 거 해달라는 건 아닌데 사업은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업스트림, 사업장, 다운스트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거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오는 거 이런 건 또 해외 사업장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내 사업장에 밸류 체인에 있는 해외까지 같이 가시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탄소 다배출 산업 그러면은
지금 철강, 시멘트, 뭐 화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는 보니까 저 24년도에 이제 철강하고 2차 전지의 그 비율이 생산 비율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강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회사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 아까 그 세계 업종에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곤혹스러운데 오늘 굉장히 용감하게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 이 녹색 금융과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저희가 5시까지로 돼 있는데 한 10분이 조금 안 남았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좀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좀 받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대책 아주 잘 만들었는데 보면은 유통 생산 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면 그 탄소 절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 교육,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그 빅데이터 처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데이터가 나쁘면은 그건 쓰레기가 되고 다이너마이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데이터가 좋으면은 그건 거기에서 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보면은 특히 농업 분야도 보면은 이 축산에서 배출되는 탄소하면은 국제 기준보다 우리가 지나치게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 해조류라든가 뭐 하면은 소에다가 해조류 그 사료 개발해서 먹인다. 또 젖소에다 먹여서 그 좋은 무기염도 많이 먹고 메탄가스 절감되고 또 해조류에서 탄소 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니 뭐니 이런 데 가서 블루카본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뭐 R&D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R&D 분야 그런 중소기업이 R&D를 할 자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도 소득도 높여주고 탄소도 저감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금융 지원이 이런 데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나치게 평가가 저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데이터들이.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잠깐 코멘트 나중에 좀 해주세요. 좀 질문도 한두 번 더 받고. 네, 저쪽에. 예, 저 한택환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한영화 상무님께서 그린 번드를 발행하면 달러로 하면은 프리미엄이 좀 있는데 하나로 하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차이의 원인이 뭔지 그거를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의 환경 정책보다 한국의 환경 정책이 기후 변화 정책이 약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금융 시장의 문제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 실장님하고 저 엄지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국민대학교 김은식입니다. 녹색이라고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나오고 하니까 저는 그 생태를 아는 사람이라서 결국 생태하고 녹색이 관계 있는데 녹색 금융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그 진짜 지금 논의가 진짜 녹색인가? 제 느낌에는 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녹색보다 오히려 빨간색 또는 기술은 파란색 이런 색이 되고 해가지고 아까 그 발표하신 안세찬 실장님께서 그 6대 환경 목표에
그 중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 가장 그나마 녹색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그 목표가 아닌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뒤에 보니까 그 뭡니까 녹색 이 채권 발행할 때는 그 분야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말로만 녹색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특히 엄지용 교수님께서 그 무슨 말씀하셨는 거 아니 녹색이라 해서 다 녹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 표현하고 지금 말씀하는 상황이 딱 맞지 않은가 해서 진짜 녹색을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거기서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야만이 우리 환경 한림원 그래서 커버하는 좀 더 넓은 이 상황의 스코프를 달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녹색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린워싱이 바로 녹색 칠한 거 안에는 빨간데 바깥에 녹색 칠한 거를 잡아내는 거에 바로 그린워싱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안 실장님이 아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 예, 아마 질문을 안 실장님하고 저 동시에 주신 것 같은데 뭐 원화로 발행하면 프리미엄이 없다까지는 아닌데 좀 작다 이런 말씀이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건 뭐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그 외국에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는 SFRD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펀드의 성격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 투자 펀드에도 이거는 ESG가 관련된 투자를 몇 프로 한 펀드, 요거는 몇 프로 하는 펀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나는 ESG 펀드를 운영하는 채권 펀드 담당자면 꼭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돼 ESG 녹색 그린 본드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맨데이트를 가진 펀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펀드의 성격이 그렇게 잘게 나눠져 있지 않고 ESG 펀드나 ESG 금융기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의 깊이와 넓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녹색 얘기. 네네. 아마 녹색 금융 관련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녹색 채권에서 이제 사실 다양한 환경 목표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과라는 어떤 우리가 특정한 임무를 갖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의 모든 다양한 목표들 특히나 이제 생물 다양성 목표까지 같이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텍소노미를 우리가 규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ESG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동시에 증진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녹색 채권 내지는 녹색 금융에서 다양한 녹색들을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씀의 의도는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드렸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유례 없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을 쓰듯이 사실은 재생인데 재생에너지 사실은 국제적인 표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재생이라 붙여서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약간 경계가 애매하고 또 정책적인 강도나 이러한 또 기술 발전 이런 요소 때문에 사실은 약간 경계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투자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정말로 야심찬 녹색 목표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이 생물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속 가능성에 특화된 채권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 실장님. 일단 저는 우리 네 분이 뭐 현장에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업
그 은행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교수님께서도 저희한테 도움이 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녹색 금융을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역할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뭐 생물 다양성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녹색인데 투자돼야 되는데 녹색을 명확히 구별하는 거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정을 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 그 기후 분야, 감축과 적응 분야를 개정을 했고 이제 올해에는 물 등 4개 분야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환금융과 관련된 부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녹색과 빨간색 사이의 정도가 될 것인지 이건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하는데 이걸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포스코에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기업들이 결국은 녹색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부가 예산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 3분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굉장히 장황하게 사실은 마무리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녹색 금융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민간 부문 내지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는 초기에 마중물 역할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손을 띄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수권 거래 제도를 보면 지금도 계속 뭐 할당서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를 가면서 결국은 아까 우리 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녹색 금융까지 자꾸 정부가 되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업은 그 돈을 만들려고 하는 스스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정부에 기대는 그런 의존성이 커질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녹색 금융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이제 조만간 좀 안정화가 되면 정부는 좀 이제 물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사한 이 세미나가 3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하고 환경부가 주최를 했는데 거기에 그 재미나는 이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것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컨퍼런스 제목이 뭐였냐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기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한국은행에서 연가를 해가지고 이 기후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로 인한 소위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금융권에 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시나리오를 뒀는데 1.5도씨 대응을 해서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도씨 대응을 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지연 대응이라고 해서 30년까지 무대응으로 하다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뭐 이거에 좀 가까운데 뒤늦게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무대응하는 그런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별로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우선 이 1.5도 대응 경로가 가장 그 기후 리스크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무대응 경로가 가장 크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리스크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무대응의 경우가 45.7조 원이고 그러다가 이제 1.5도씨 대응이 26.9도예요. 그래서 무대응이 하는 게 제일 비용이 금융권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상당히 이 고무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건전성 평가 지표에 금융권에서 은행에서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3%에서 7.6% 정도 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경우에 소위 그 킥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용자본에서 요구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건데 이것도 역시 그 보험회사의 건정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 기후 리스크 때문에 한 13.6%에서 26.1%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날 개회사에서 한은 총리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말씀을 하신 게 이 기후 리스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 금융권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심해 가지고 이 기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이 개회사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까 우리 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외적으로 뭐 저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후 위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결국은 이 녹색 금융도 이게 불가역적이다. 계속 갈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우리 이 함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컨퍼런스에서 제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